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발제자께서 이제 먼저 궁금한 내용 또는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른 분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장 1절에 한해서 진행할게요. 민병헌 씨 부탁드립니다. 어, 아까 여쭤봤듯이 517페이지에 있는 기계를 생산하는 체계는 자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적 토대 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다 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갔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하나씩 네, 보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질문하시면은 정리하기도 힘들고 다른 분들이 같이 하기에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17쪽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계를 생산하는 체계는 자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적 토대 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다. 또는 생겨난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자, 자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적 토대라는 게 뭘까요? 최초의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그리고 이제 막스 당시에도 기계제 생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한 다음에는 기계로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계가 기계를 생산하는 체제로 이행을 했는데, 예, 그 전에는 어떻게 그 기계가 최초의 기계를 만들어졌습니까? 예, 매뉴팩처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뉴팩처적인 방식으로 기계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적 토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네, 제일 아래쪽 분인데요. 네, 네. 자, 네. 그래서 그 매뉴팩처가 가진 이제 다양한 한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식이 최종적으로는 기계가 기계를 생산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했을 때 빌려온 토대, 즉 매뉴팩처적인 방식을 타도하고 극복하고 자신의 생산 방식에 알맞는 새로운 토대를 창조해야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쭉 예,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20쪽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두 번째 문단에 기계로 기계를 생산하게 되면서 대공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기술적 토대를 창조하고 자기 자신의 두 발로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19세기 첫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기 시작한 방식인데 작업기는 뭐 기계로 작업기를 생산하는 게 이제 19세기에 수십 년 초반에 진행이 됐는데, 원동기 제작까지 기계로 하게 된 거는 19세기 중반에서나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더욱더 발전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계는 기계로 생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도입이 되었죠. 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음, 그 발제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 기계 자체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어,
이 기계를 상품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 그게 바로 뭡니까? 가치죠. 상품의 가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계 가치가 적으면 당연히 이제 생산물에 첨가하는 가치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발제문 중간중간에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지금 그, 이 표로 정리하신 그 내용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512쪽입니다. 자, 512쪽의 그 하단에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게 같은 종류의 수많은 기계의 협업과 복합적인 기계 체계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같은 종류의 기계의 협업과 복합적인 기계 체계예요. 그죠? 네. 그래서 둘 다 기계재 생산입니다. 그래서 둘 다 기계재 생산이기 때문에 하나를 매뉴팩처적 생산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기계재 생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잘못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울 필요가 있어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첫 번째 부분 1번하고 이제 2번을 보면은요. 제품이 전적으로 동일한 작업기에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공업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 기계재 생산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그 기계재 생산 이전에 했던 방식이 그 작업기에게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같은 종류의 수많은 기계의 협업이라는 건 전적으로 동일한 작업기에 의해서 예, 각종의 작업을 모두 수행하는다 하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 부분 읽어주세요, 민병헌 씨. 이 각종의 이전에는 작업들은 본다요. 이 각종의 작업들은 이전에는 한 사람의 수공업자가 자기의 도구를 가지고 예컨대 한 사람의 직조공이 자기의 직조기를 가지고 수행했거나 또는 여러 수공업자가 독립적으로 하건 또는 동일한 매뉴팩처의 구성원으로 하건 각종 도구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예, 그래서 매뉴팩처 이전 단계에서는 한 사람의 수공업자가 전부 다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 수공업자가 독립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단순 협업 수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팩처로 되면은 이런 이제 따로따로 하던 이제 수공업자들이 한 공장 안에 매뉴팩처 공장 안에 이제 모여서 그 분할된 작업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어,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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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했다. 했다가 아니라 수행했고, 이게 이제 그 2번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이제 매뉴팩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뉴팩처 이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이 이제 매뉴팩처 단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매뉴팩처 단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기계재 생산에서는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2번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신 게 예,
그 기계재 생산에서는 단순 협업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단순 협업은 뭐예요? 사람의 단순 협업이 아니라 기계들의 단순 협업이죠.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기계들이 한 공장 안에 모여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예, 그 여기서는 이제 도구와 작업기 사이의 관계와 작업기와 이제 동력기구의 관계 사이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한 개의 작업기가 여러 개의 이제 도구를 한꺼번에 그 작동시키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여러 개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작업기들이 동일한 하나의 이제 동력기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의 묘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는 매뉴팩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동시적으로 함께 운동하는 같은 종류의 작업기가 한 곳에 집합해 있는 기계들의 단순 협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진정한 기계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기계 체계에서 등장하는 게 매뉴팩처를 특징 짓는 분업에 의한 협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들끼리의 분업에 의한 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종류의 수많은 기계의 협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기계들의 단순 협업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인 기계 체계에서는 이 작업기들, 기계들의 분업에 의한 협업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보면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신 게, 그, 실제로 이 기계 체계에서 그 매뉴팩처와 유사한 기계들의 분업에 의한 협업이 등장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이제 기계재 생산이기 때문에 매뉴팩처적 생산과 다르다라는 측면, 즉 기계 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부터요. 그러나 곧 매뉴팩처적 그 생산과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계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문들에서는 대체로 매뉴팩처 그 자체가 생산 과정의 분할, 따라서 또 조직의 자연적 기초를 기계 체계에 제공한다. 그러나 곧 매뉴팩처적 생산과 기계적 생산 사이에는 하나의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전자에서는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들의 손도구를 가지고 각각의 특수한 부분, 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노동자가 각 부분 과정에 적응한다고 하지만 과정 그 자체가 미리부터 노동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다. 이런 주체적인 분업 원칙은 기계재 생산에서는 없어진다. 여기에서 총 과정은 객체적으로 그 자체로 고찰되며 그것이 인간의 손에 의해 어떻게 수행되느냐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계들로 분할된다. 각각의 부분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고 상이한 부분 과정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의 문제는 기계학, 화학 등의 응용에 의해 해결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진정한 기계 체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이런 기계 체계의 작동 방식은 처음에는 매뉴팩처로부터 그 기계 체계의 구성, 즉 생산 과정에 이제 분할되는 방식이 그대로 옮겨져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그 사람이 작업하는 그 방식이 그대로 옮겨져 온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계제 생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수행되는가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예, 기계와 화학 등의 응용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업에 의한 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4번은 오히려 이제 그 기계 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 메뉴 척에서 본업은 리팩처에서는 그러나 기계제 생산에서는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해당하는 부분 여긴 지금 없어요. 보면은. 네. 자, 일단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면은요. 이거 이제 넘어가 버렸는데. 예. 자, 이것도 이제 5번으로 이제 정리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자, 4번이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기계 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그, 이 후반부에 대한 이제 서술의 비중이 이제 조금 높아졌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같은 종류의 수많은 기계의 협업도 기계제 생산이고, 그리고 그것과 이제 복합적인 기계 체계를 이제 비교하는 방식을 이제 표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 이제 대단히 좋은 시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매뉴팩처에 대한 얘기가 끼어들면서 조금 이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면은 지금 1절에서 나왔던 얘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발제문에 있는 내용 관련해서는요. 네. 자, 또 발제자께서 1절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자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적 토대 그 부분에서요. 네네네. 발제문 4페이지에 네네네. 제가 옆에 궁서체를 쏘는 게 그게 변증법적 사고에서 나온 사고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변증법은 이제 대단히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변증법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이제 변증법적 전개 과정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바로 이제 변증법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매뉴팩처로부터 기계제 생산이 이제 등장하고 그 기계제 생산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뉴팩처적인 토대에 그 기초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 매뉴팩처적 기초 자체를 완전히 이제 그 지양하고 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예, 나아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증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은 변화 발전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네, 흔히 뭐 정반합이라고 하는 도식은 네, 변증법에서 이제 대단히 이제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제도 교육에서는 이제 그것만 도식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변증법의 핵심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그 소홀히 취급이 되는데, 맞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거고, 매뉴팩처가 이제 자신의 한계에 달했을 때 그 스스로를 이제 지향하는, 스스로를 이제 부정하는 이제 새로운 요소들이 매뉴팩처로부터 생겨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계제 생산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시죠. 네, 1절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1절에서 또 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1절에 이제 앞부분에서 막스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기계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기술론 또는 이제 기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분야에 대한 서술인데 어쨌거나 자본론이 이제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 책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주제를 이제 다루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기계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이제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막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한테 이제 상세하게 연구의 결과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기계와 도구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기계는 복잡한 도구다. 그리고 인력이 아니라 이제 자연력을 사용하는 게 기계다. 이런 식인데 이거 전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주목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뭐다? 네, 작업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산업혁명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와트의 이제 증기기관을 떠올립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게 아니에요. 증기기관은 와트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에 그닥 기여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왜 나중에 증기기관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해지고 산업혁명의 대명사처럼 됐느냐? 예, 작업기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의 작업기들이 만들어져서 그걸 인간의 힘으로 작동시키기에는 이제 너무 커졌거나 그래서 이제 뭐 가축이나 자연력, 바람이나 이제 물 이런 것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작업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제 동력기의 발전이 강력하게 요구된 시기에 와트가 뭘 했어요? 기존의 이제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여기서 이제 복동식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신형 증기기관을 발명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의 이제 범위가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새로운 동력기가 발전하니까 거기서 발생한 동력을 다수의 작업기에게 이제 분배하는 전동장치에도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다? 예, 작업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산업혁명과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발명가는 와트가 아니라 아크라이트라는 사람이죠. 예, 지난번에 나왔고 이제 여기
그 오늘 텍스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발명된 대단히 많은 작업기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으로 이제 아크라이트가 알려져 있는데, 각주 읽어보면 어때요? 아크라이트의 발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이 딴 사람이 만든 거를 이제 도용한 거다라는 거죠. 그게 아크라이트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작업기와 이른바 수공업적 도구 사이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수공업적 도구는 인간의 생리기관에 의한 제한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아무리 숙련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정말로 달인의 경지에 이른 숙련 노동자가 양손을 자유롭게 쓴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수는 예, 두 개밖에 안 돼요. 그죠? 예. 또는 뭐 두 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네 개겠죠. 근데 대충 만든 초기에 조잡한 기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작업기 10개만 달아놓으면은 10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차이입니다. 예, 그게 이제 수공업적 도구와 기계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절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여기 발제문의 여섯 번째 페이지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해소가 됐죠. 그죠? 네네. 네. 네. 기계 자체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이라는 거는 결국 기계의 가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으로 돼 있는 부분, 요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 부분이 책의 어느 부분이냐면요. 네. 527쪽이에요. 이 부분 발제자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문단이죠. 읽어 주십시오. 수공업적으로 또는 매뉴팩처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과 기계에 의해 생산된 같은 상품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기계 생산물의 경우 노동수단에서 이전되는 가치 부분이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증가한다. 다시 말해 이 가치 부분의 절대액은 감소하지만 이 절대액이 예컨대 1파운드의 실이라는 생산물의 총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핏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숫자 예를 제가 하나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나온 표현이지만은 그 기계와 같은 이제 불변 자본을 막스가 이제 다른 말로 과거 노동, 대상화된 노동, 죽은 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잠시만요. 제가 다른 부분을 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예. 자, 수공업적 생산과 이제 기계재 생산에서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제 이전된 가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 임의로 정한 이제 숫자입니다. 한번 이제 잘 같이 살펴보시죠. 자, 수공업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가치를 W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변자본 가치가 100, 가변자본이 100, 잉여 가치를 10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불변자본 100 중에서 50만큼은 원료고요. 50만큼이 수공업적 도구로부터 이제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재 생산으로 바뀌었을 때, 예, 그 상품 하나의 가치가 W2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이제 80C 더하기 10V 더하기 10S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변자본 가치 10, 가변자본 10, 잉여가치 10인데, 뭐, 사실 이 얘기가 조금 급히 만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공업적 생산에서 기계재 생산으로 이행하면 생산성이 증대하면서 당연히 잉여가치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잉여가치를 똑같이 이제 100%라고 가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제 그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대충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겁니다. 수공업적 생산으로 상품을 생산하든지 기계재 생산으로 기계로 상품을 생산하든지 상품 하나당 필요한 원료의 크기와 가치량은 똑같다라고 한다라면은 예, 기계재 생산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가치 중에서 불변자본 부분 80C 중에서 원료 부분은 50으로 똑같은데 기계의 가치가 이전되는 부분은 30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한다라면은 자,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 부분은 수공업적 생산에 비해서 기계재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죠. 50에서 30으로. 맞습니까? 근데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상품 전체의 가치 중에서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 부분의 비중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가치는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의 비중은 300분의 50이고, 기계재 생산의 경우에는 이제 100분의 30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더 비중이 커졌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 생산 수단에서 이전되는 가치 부분이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증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 답이 되었을까요? 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예, 그렇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이 나와 있었는데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데 이제 조금 그 구체적인 좀 더 이제 그 설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내용입니다. 자, 530쪽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기계가 비록 그것이 대신하는 노동력과 같은 비용의 금액의 비용이 들더라도 기계에 대상화된 노동은 언제나 기계가 대신하는 살아있는 노동보다 훨씬 적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되겠어요? 자, 자본가는 그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전부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잖아요. 잉여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의 가치만을 임금으로 지불하죠. 그래서 자본가가 이제 비교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기계의 가격하고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똑같네. 예. 기계 한 대가 10억 원인데 자, 현재 이제 노동자 10명한테 1년 동안 10억 원, 노동자 100명이라고 하죠. 100명한테 이제 1년 동안 10억 원의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은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제 기계하고 기계가 대신하는 노동력과 비용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제 임금을 받지만 생산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잉여가치까지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기계에 대상화된 노동이라는 게 이제 기계의 가치 또는 기계의 가격일 거고요. 기계가 대신하는 살아있는 노동은 뭐예요? 실제로 임금을 넘어서서 잉여가치까지를 포함한 노동자가 노동력을 발휘해 생산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그, 뭐 오늘도 이제 발제하신 두 분이 공통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기계화나 이제 자동화가 엄청나게 이제 진행되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침 우리가 공부하는 그 노동가치 이론이 뭐 현실을 제대로 이제 설명하지 못하거나 뭐 오늘날에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가치는 뭐다? 한 상품을 획득하는데 그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이제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자본가들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치 전체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죠. 그죠? 예.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분과 가변자분과 잉여가치로 이루어지는데 자본가는 불변자분과 가변자분에 대해서만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비용 가격이라는 용어가 잠깐 나왔을 텐데 이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규정하는 건 자본론 3권 1편입니다. 그때 가서 나올 거고 어쨌거나 이제 상품의 자본가적 비용은 상품의 가치보다 이제 작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진행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본가가 기계를 도입할 때 판단하는 기준과 예,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제 기계 도입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어디 보자. 김현곤 씨가 이 부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만약 기계를 생산물을 싸게 하는 수단으로 본다면 기계를 사용하는 한계는 기계 자체의 생산에 드는 노동이 기계의 사용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보다 적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하는 데에는 그 이상의 한계가 있다. 자본가는 노동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노동력의 가치만을 지급하므로 자본가에 의한 기계 사용 한계는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 가치 사이의 차이에 의해 설정된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체하는 이제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 생산물, 즉 임금으로 지불되는 가변자본 부분과 노동자가 추가로 생산한 잉여가치 부분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계의 가치보다 이 기계가 대체하는 가치가 더 크다면 생산물을 싸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이로운 방식입니다. 가치가 줄어드는데 왜 이롭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가치라는 건 상품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치가 크다는 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 이제 자본주의적 그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자본가적 사고에만 이제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가치가 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기계 도입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체하는 이제 노동, 즉 그 노동이 예, 대상화된 가치 생산물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예,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본가는 잉여가치, 이유는 이제 그 자기가 투하한 자본에 의해서 어떤 신비한, 자본이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증식되는 것, 덧붙여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계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 즉 기계 가격과 임금만을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동력의 가치가 기계의 가치보다도 싸다. 사람 값이 훨씬 싸다, 기계보다. 그럼 기계 도입을 여간해서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창조한 가치, 노동력의 가치에 더해서 잉여가치까지를 포함한 가치 부분은 기계 가치보다 클 수가 있어요.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이때는 기계를 도입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예.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증대한다라는 건데 자본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이때의 C는 이제 기계의 가치인데 이 기계의 가치가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의 가치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그 노동력이 발휘되며 생산한 가치 생산물 전체보다는 작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기계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기계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거를 이제 조금 다른 기호를 사용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 뭐 이런 겁니다. 기계 도입 이전과 이후에 상품 가치를 W1, W2라고 하고 자 기계 가치를 이제 DC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에 생산한 가치 생산물을 DV 더하기 S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기계의 가치가 가치 생산물 전체,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에서 만들어진 가치 생산물 전체보다 작거나 같을 때 기계 도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본가는 그보다 훨씬 협소한 기준, 즉 그 가변 자본의 크기와 기계의 가치만을 이제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 뭡니까? 예. 그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제 기계 도입이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 각주 33번에 보면 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폐지된 사회에서는 기계가 부르주아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용 범위를 가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게 작동하느냐라는 거죠. 자, 막스가 자본론을 쓴 지 15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면 생산력은 막스 당시와 비교해서도 비약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됐으면은 이미 거의 모든 생산 분야에서 완전한 기계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주요 이제 언론이나 주류 학자들의 그 이야기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계속해서 전달이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흔히 3D 업종이라고 하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은 대체로 기계화 자동화가 거의 되지 않았거나 네. 앞으로도 될 전망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제 완전한 기계화나 자동화가 가능할 거냐라는 거예요. 네. 뭐, 최근까지 이른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이제 많이 언급이 돼서 노동자들을 압박했고 또 그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AI가 이제 화두로 되는데 결국 같은 얘기거든요. 기계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거다라는 건데 자, 그 생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본다라면은 뭐 인간은 일하지 않고 기계가 모든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는 예, 그 사회 자체가 그 사회 구성원의 그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면 대단히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발제자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건 사실 이제 긍정적인 사실은 결코 아닌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생산 분야에서의 기계화나 자동화가 어지간해서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생산 분야에서 기계화나 자동화가 된다면은 더 이상 그건 자본주의 사회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시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네. 최첨단 그 선진국들에서 이미 기계가 발명돼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본가들이 판단하기에 사람 값이 훨씬 싸거든요. 예. 세계 제1의 공업국인 영국에서 운하에서 배를 끄는데, 예, 그 사람을 쓴다라며. 말조차도 안 써요, 기계는커녕. 그죠? 돌 부수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이걸, 예, 미국에서 발명이 됐는데 영국에서 이게 도입이 안 돼요. 왜? 이 작업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탄광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1쪽을 보면은요. 예. 자, 예, 그러나부터 이제 보죠. 발제자께서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본가 자신에게 상품의 생산비를 규정하며 경쟁이 자신에게 강제하는 것은 오직 기계의 가격과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의 가격 사이의 차이뿐이다. 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네 줄 정도 이제 지나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발전한 나라들에서는데, 이건 이제 3절 발제하신 오태석 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전부터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일부 생산 부문들에서 사용된 기계 그 자체가 다른 부문들의 노동의 과잉, 리카도가 말하는 과잉 인원을 야기하고 그 결과 후자의 부분들에서는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하락되어 기계의 사용이 방해되며 또 자본가의 처지에서 보면 자기의 이유는 고용되는 노동력의 감소가 아니라 지불노동의 감소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기계의 사용은 불필요하고 흔히는 불가능하게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1860년대 상황인데, 21세기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범위한 3D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첨단 산업 분야들에서 산업화하고 자동화하고 이제 기계화가 엄청나게 진전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필요 없게 된 노동자들이 결국 어디로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계화나 자동화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분야에서 저임금을 이제 감소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의 자본가는 굳이 기계를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고도로 그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분야에서 인간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가 득세하면은 다른 쪽에서 이제 거기서 떨려난 이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생존하는 분야가 그거를 이제 광범위하게 떠받치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이미 19세기 중반에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걸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계가 이제 노동자들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나올 텐데 그때 조금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이른바 이윤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3절 발제자께서 이제 질문하신 게 살아있는 노동자만이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는 게 오늘날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느냐? AI 기계가 모든 걸 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한편에서 기계화 자동화된 분야는 사람을 거의 쓰지 않으니까 그 부분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고 착취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잉여 가치는 대단히 이제 제한적으로만 생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취율이 높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첨단을 구가하는 산업의 이면에 광범위하게 이제 그 노동력의 그 값싼 노동력의 사용에 기대고 있는 분야. 그래서 겉보기로는 뭐 헐값의 노동자들이 부려지니까 생산성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낮은 임금에 의해서 착취율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분야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제 이윤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래서 이윤율이 계속해서 저하하는 경향이 상쇄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은 자본론 3권 3편에 나옵니다. 이윤율 저하 법칙과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 공산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이제 기계 도입은 기준이 변경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가치, 가치 생산물 전체가 기계의 가치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자본가의 생각에서는, 기준에서는 도입되지 않는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계 도입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거죠.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심지어 생산력, 현재의 생산력 수준에서 봤을 때 기계가 그 사람이 그 만들어내는 이제 가치 부분보다, 즉 기계를 투입했을 때 사회가 지불해야 된 비용이거든요. 기계의 가치라는 건.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노동이 기계 대신에 이제 투입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설령 이제 기계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예,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분야의 노동이라고 한다라면은 가치 크기와 무관하게 이걸 기계와 자동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조금 더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게 가능해질 거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이게 돼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 2번은커녕 1번조차도 어지간해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주입되는 정보의 거의 대부분, 거의 100% 가까운 정보가 기계가 자동화된 분야만을 이제 강조하고, 그 배경에, 그 배후에 있는 가려져서 이제 보이지 않는 광범위하게 전속하는 이런 영역들을 이제 무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이런 정도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 이장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2절 발제자, 그다음에 이제 그 3절과 관련한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한 얘기도 어느 정도로는 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네, 예,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막스 말고 누구 하겠냐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막스가 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작동하는 법칙에 대해서 뭐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상까지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그 경향이나 어떤 법칙이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대로 이미 밝혀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론을 읽을 때 뭐 그 주제에 따라서는 자본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가 이제 1권밖에 공부를 안 하고 있고 2권, 3권의 전체 내용을 이제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까지를 이해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론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 영역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막스 사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건 이제 자본론에서 막스가 그 정립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뭐 지금 그 수준에서도 이미 대부분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막스의 입장에서 그 괜히 이제 현실이 이미 이제 막스 당시와 달라졌다라는 식으로 헷갈리거나 이제 헛짓거리 하지 않고 올바른 입장을 이제 견지하면서 진행시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 나왔었지만은 이런 얘기였잖아요. 기계가 이윤의 일부를 이루는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이 여기 이제 또 언급이 되고 있죠. 그 524쪽에 이제 각주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계가 이윤의 일부를 이루는 가치를 창조하는 봉사를 한다고 짓거리는 쎄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일권상에서 8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이야기할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그
쎄가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때도 이제 갑주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거죠. 자, 생산수단의 생산적인 서비스가 이윤, 이자, 지대 등의 이제 원천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같은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겉모습만을 이제 그 보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주류 경제학, 막스의 기준에서는 속류 경제학의 사고 방식인데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이 오늘날에도 뭔가 이제 급진적인 지식인이라고 알려진 자들이 이제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기계도 잉여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식의 이야기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럴듯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왜?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이제 생산력에 압도되면서 제대로 이제 이론을 공부하지 못한 한때는 이제 정말로 뛰어난 막스주의 이론가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엄혹한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스의 이론을 제대로 접하지 못할 때 어디서 이제 그 베낀 수입된 책의 한 부분만을 따가지고 과장해서 이제 팔아먹은 이런 이제 사기꾼 같은 이제 사람이 자기 이제 본 실력을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시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 다른 분들 또 없으세요? 2절에서 해주실 말씀.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음, 그 기계가 생산한 기계 있잖아요. 기계가 네네, 만든 기계. 네, 기계가 만든 기계의 가치는 네. 처음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생산한 인간 노동 가치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그, 모든, 어떻게 모든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분과 가변자분과 잉여가치 합입니다. 그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기계재 생산을 통해서 기계를 생산한다고 해도 똑같아요. 자, 기계를 생산하는 기계재 대공업을 의 방식으로 생산된 기계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일단 불변자분 부분은 음, 그 기계를 구성하는 이제 뭐 그 원료들 있겠죠. 철강이라든지 뭐 기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기계 제작 기계. 그죠? 공작 기계 네네네. 같은 경우. 네네. 그런 것들의 가치가 이전된 부분이겠죠. 네, 그것 더하기 실제로 그걸 이제 어쨌거나 그 기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의 노동이 더해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추가된 가치 생산물, 가변자분과 잉여가치 부분.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네, 네, 모든 생산물엔 다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전부 생산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 버튼 하나의 노동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만 추가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생산 영역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된다면 더 이상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잉여 가치가 거의 안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그런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닐 거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회가 오기 전에 이미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회로 가거나 아니면 그런 사회가 도달할 때까지도 예, 그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부하 권력을 독식하는 데 성공한다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있죠. 뭐 최근에 이제 다시 리메이크해서 이제 나온 영화 말고 원조 블레이드 러너 197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이 기계와 자동화가 돼 있는데 지상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 있고
예, 사람들만이 이제 잘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흑막처럼 예, 모든 것을 이제 위에 군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이제 의지를 수행하는 건 전부 사이보그들인 거죠. 기계 인간들인 거고. 그럼 정말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하에서 거의 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제 간신히 연명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예,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상황, 예,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해서 이제 자동화가 기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대단히 비관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 그런 전망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뭐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가 묘사하고 있는 사회는 결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지배계급도 결코 자본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사회가 이제 올 수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다수의 노동자들이, 예, 자신들의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뭉쳐서, 예, 이 현재의 생산 관계를 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정도겠네요. 예, 또 말씀해 주시죠. 자, 2절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기계는 노동 과정에는 전체적으로 참여하지만 가치 증식 과정에는 부분적으로만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이제 자연력과 같은 무상의 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100억짜리 기계가 1년 동안 가동했을 때 10분의 1만큼 마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기계가 만들어낸 생산물에 이전되는 가치는 100억의 10분의 1인 10억 원만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증식 과정에는 부분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 기계가 생산물을 만들어낼 때 10분의 1의 성능밖에 발휘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적절한 이제 그 유지 보수를 예, 추가하기만 한다라면 항상 예, 그 전체의 능력을 전부 다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2절이었는데요. 예, 더 없으시면은 3절로 넘어가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3절 발제자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올려놓은 질문 1번, 2번은 결국 아이고, 530쪽에 죄송합니다. 나와 있는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1번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네, 말씀해 주셨고, 예. 질문 2번, 그 530쪽에 두 명의 노동자의 예, 잠시만요. 제가 그 파일을 실수로 이제 닫아버려가지고, 예, 제가 그 다시 파일을 그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30이 아닌. 네, 좋습니다. 자, 질문 1번은 아까 그 2절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묶어서 대답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여전히 조금 의문이 존재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1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2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2권, 3권까지를 이제 계속 공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제 조망할 수 있게 되면은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그 내용들을 선취하고자 하신다라면은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질문 2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질문 2번은 거기에 530쪽 이명의 노동자였는데 550쪽입니다. 잘못 쓰여졌습니다. 네, 550쪽이요. 네.
기계의 사용은 잉여 가치는 높이지만 반대로 고용 노동자 수는 줄이는 이른바 내재적 모순이 나타난다. 여기 잠시만요. 550쪽. 예, 지금 이제 제가 550쪽 띄워놓고 있어요. 예, 네. 예, 그, 요 내용이죠. 네, 네네. 네, 그 550쪽 중간에 네, 그러나 예컨대 2명의 노동자로부터 24명의 노동자에서 짜내는 만큼의 잉여 가치를 짜낼 수는 없다. 예, 24명의 노동자 각각이 12시간의 노동에서 1시간의 잉여 노동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합계 24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하는데 임용 노동자의 총 노동은 24시간에 불과하다. 네, 그러므로 이하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 기계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네. 이 오늘날 이것이 현실에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이 항상 의문인데.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실상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일권상에서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에 관한 이제 법칙을 공부했었잖아요. 11장에서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11장입니다. 자, N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본가가 취득할 수 있는 잉여가치 총액은 잉여가치율 곱하기 가변자본 곱하기 자본가. 노동자의 수인데, 자,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잉여가치 총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예. 자, 근데 노동일이 이제 24시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생산성이 아무리 증대해서 잉여가치율, 착취율이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생산성이 증대할수록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가가 투하한 총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자본가가 얻게 되는 잉여가치, 이윤의 크기, 이윤율이 저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불가피한 이제 법칙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을 적게 쓰면 그만큼 아무리 이제 생산성이 높아져서 삭취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생산되는 이제 잉여 가치랑 이윤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첨단 산업 분야일수록 노동자를 덜 쓰는 분야일수록 그 분야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 이윤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앞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른바 평균 이윤율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네, 기계나 그 원료 같은 불변 자본을 훨씬 적게 사용하고 노동자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지급하는 임금도 턱없이 이제 낮은 이런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잉여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음, 부분이 이런 첨단 부분으로 이전된다라는 거죠. 음,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그 한 분야에서 생산된 잉여 가치가 다른 분야로 이전되는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겉보기로는 마치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른바 부가가치가 생산돼서 더 많은 이윤의 원천이 그 자체로부터 생산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생산성이 낮아서 그 부가가치도 적고 이윤도 형편없이 작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든 산업 부문이 전부 다 기계화 자동화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잉여가치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공부한 이유 때문에 자본가가 기계 도입을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임금과 기계의 가치의 사이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협소해서 대단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도 적어도 상당히 오랫동안은 그 저임금에 기초해서 기계화나 자동화 없이 존속하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답입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 질문은 552페이지입니다. 네. 거기에 552쪽 셋째 줄에 오 이교도들이여 당신들은 총명한 바스티아, 요 여기입니다. 내용인데요. 네, 여기 이제 인용부호가 없어서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제가 예. 교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네네네. 해석한 것을 먼저 말씀드릴 게 맞는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오 이교도들이여 당신들은,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안티파르투스가 오 이교도들이여는 이 이교도들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맞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예, 안티파트로스를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아래, 그러나 거칠고 교양 없는 일부의 벼락부자, 저 이래 쭉 나가는 것은 어, 위에 있는 바스티아나 맥켈리가 한 말이다. 맥컬록. 예, 맥컬로가 한 말이다. 맞습니까? 뭐 이제 그럴 얘기를 했을 법하죠. 이른바 이제 기독교하고 주류 경제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사자가 누구인지 청자가 누구인지 이게 많이 헷갈려가지고 여러 번을 청자는 이제 이런 이제 고대의 사람들이죠. 기계의 발전이 사람들의 노동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순진하게 생각한 사람들인 거죠. 고대의 지식인들인 거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정반대가 현실화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노동일이 계속해서 이제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청자는 당연히 그 이교도들인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독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막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박스가. 막스가 이제 독자들한테 이런 이제 입을 빌어서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비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반어법입니다, 전형적인.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지배적인 종교인 이제 기독교가 실제로는 대중의 노예화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산력의 발전을 대중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시키지 않고 그 반대로 진행하는 걸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게 이제 현실의 이제 지배 계급이고 지배 이데올로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제 노예제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한 사람의 노예 상태를 다른 사람의 완전한 인간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하긴 했을 거다라는 거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안티파트로스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당연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냐? 그보다 더 끔찍하다라는 거죠. 소수의 이제 그 자본가들을 위해서 대중의 이제 노예화를 당연시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다른 분들 3절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꽤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론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데요. 특히 3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권상 공부하면서 뒤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옵니다 하고 이제 밀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이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노동일과 관련된 그 내용들 또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은 공업혁명입니다. 기계제 대공업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매뉴팩처에서 이제 기계제 대공업으로 되면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다? 매뉴팩처는 어쨌거나 부분화되고 파편화되었지만 성인 남성 노동자들의 수공업적인 숙련에 의존하는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예, 그걸 이제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게 됐다 그랬죠. 말 안 듣는 성인 남성 노동자들을 대부분 잘라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여성과 아동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권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용어가 나왔잖아요. 아크라이트가 질서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기계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이제 완전히 타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부장이 노예상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네. 자, 이전에 이제 그 성인 남성 노동자들이 이제 가부장의 지위를 마음껏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성인이고 남성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체격, 근력 등이 이제 세다라는 것보다 이제 더 근본적인 게 어쨌거나 지가 밖에 나와서 돈을 벌어와서 가족을 물질적으로 이제 부양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부장의 물질적 토대입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그걸 해체시킨 거예요.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의 물질적 토대를 해체시킵니다.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쫓겨난 성인 남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자식을 자본가한테 팔아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이 노예상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성과 아동은 훨씬 이제 말도 잘 듣고 다루기도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가부장이 시간에 이제 노예상이 돼. 예, 가부장.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사절에서 보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공장은 성인 남성 노동자가 여성과 아동 노동을 몇 명씩 이제 거느리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 체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성인 남성만 남겨놓고 단순 작업들을 이제 전부 다 여성과 아동한테 이제 시키는 그리고 임금을 훨씬 이제 적게 줘도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노동률 공부하면서 매뉴팩처 시기까지는 노동일의 연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는데 대공업이 본격화되면서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다음에 그 발제하면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도덕적 감가라고 이제 번역한 moral depreciation이거든요. 근데 어 실제로 이 moral이라는 단어를 이제 직역하면 이제 도덕이 됩니다. 근데 영어에서 이제 moral은 훨씬 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 같은 거 이제 영영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 moral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하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도덕적 감가라고 번역한 moral depreciation 같은 경우는 멀쩡히 이제 잘 작동하는 기계라는 거죠. 예. 근데 훨씬 성능 좋은 기계가 값싸게 생산이 돼 있으니까 이건 이제 그 자체로 가치가 줄어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겉보기엔 멀쩡한데 실제로는 가치가 감소한 겁니다. 왜? 우리가 공부했듯이 어떤 상품의 가치 크기는 현재 시점에서 그 상품을 재생산할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잖아요. 훨씬 성능 좋은 기계가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생산될 수 있으면은 멀쩡히 작동하고 있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모럴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쓰고 있는 거고 막스가 이 용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당시에 널리 쓰이고 있던 이런 이제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럴은
윤리 도덕할 때 그 도덕 그 모럴이 아니라 네, 관습에 가깝이라고 관습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감가 대신에 이제 관습적 마멸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훨씬 더 이제 알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역자주에 이걸 이제 무형의 가치 감소다라고 이제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막스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 소절 B에서 왜 자본가들이 노동일을 연장하는데 그렇게 이제 골몰하게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245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타인 노동에 대한 자본의 탐욕을 격화시키는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자본의 탐욕은 무한한데 왜 기계제 생산에서 이런 욕구가 더 이제 강렬해지게 됐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불변자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살아있는 노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대규모의 자본을 기계를 사들이는데 투하했을 때 1분 1초라도 기계를 놀리는 걸 용납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제가 본격화됐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 도덕적 감가, 관습적인 마멸,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새로운 그, 그 기계 신기술이 처음 독점적으로 이제 도입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른바 특별잉여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신기술을 처음 도입한 자본가는. 근데 조만간 다른 자본가들이 앞다투어서 그 기계를 도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사라질 거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들이 따라잡기 전에 이제 뽕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일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도덕적 감가하고 이제 첫사랑의 시기와 관련된 비슷한 예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게 병원 같은데요. 병원에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 고성능의 새로운 검사 장비라든지 새로운 수술용 자동화 기계가 만들어져서 훨씬 덜 고통을 을 받지 않고도 대단히 이제 효과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예외 없이 그 병원에서 신형 기계를 엄청나게 비싼 값을 두고 들여온 경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의료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생산성이 발전하니까 조만간 그 기계가 더 이상 독보적인 성능이 아니게 될 거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낡아가지고 엄청난 이제 도덕적 감가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 병원 자본가 입장에서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잉 진료라는 것들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또는 길 가다가 이제 병원 광고 같은 거 봤을 때 뭐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이런 병원이 있으면은 예, 당연하게 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잉 진료에 스스로 노출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계제 대공업에서 왜 자본가들의 노동일의 연장을 소망하게 되는가와 그다음에 무엇이 이제 노동일의 무제한적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죠. 자, 이 부분 발제자께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00 551쪽입니다. 551쪽의 두 번째 줄이요. 그리하여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은 한편으로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에 강력한 새로운 동기를 제공하고 또 노동 방식 자체와 사회적 노동 유기체의 성격을 크게 변혁시킴으로써 노동일을 연장하는 경향의 반항을
대한 반항을 모두 좌절시키게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과잉 노동 인구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예. 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라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생산성이 증대하면 그만큼 노동일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그 반대가 되죠.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예, 그 가혹한 인제 그 무자비한 이제 노동일 연장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일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도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하면 노동이 편해질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라는 거죠. 예. 자, 막스가 이 과정에서 이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성격이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상대적 잉여 가치는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 때문에 잉여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이제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노동 강도가 강화되면 이제 노동자들이 갈수록 이제 버티기 힘들어지니까 노동일 단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어찌해서 노동일이 줄어들면 자본가들은 줄어든 노동일 동안에 더 많은 그 것들을 모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예, 노동 강도를 추가적으로 강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일은 줄어들었는데 노동자들은 예전에 이제 12시간 일했던 상황에서 노동일이 10시간으로 됐는데 12시간 동안 이제 쏟아냈던 노동력을 10시간에 이제 쏟아내게 되고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지출하기를 요구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10시간도 너무 힘들다. 8시간으로 줄이자라고 요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일이 8시간으로 줄어들면 노동 강도가 또 강화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 강도의 강화가 잉여 가치의 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성격이 변화한다라고 막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5편에서 다시 한번 나올 텐데 노동 강도의 강화가 그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한 상품의 가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고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은 그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 조건과 지배적이고 평균적인 노동 강도와 노동 숙련도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평균보다 더 높은 노동 강도를 발휘했을 경우에는 이건 상대적 이해가치 생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에요. 생산성이 세계 제일이라고 선전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 사실은 극악의 노동 강도를 바탕으로 한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요타 자동차의 노동자들이 8시간 일하면 노동 강도가 이제 자동차 산업 평균의 1.5배라고 한다면 사실은 12시간 일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은 노동일의 연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적 이해가치 생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요타 방식이 각광받으면서 전 세계의 모든 자본가들이 도요타 방식을 따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 강도의 강화가 사회 전체적인 수준으로 일반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건 이제 절대적 이해가치 생산이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 강도의 강화가 일반화되면서 결국 필요 노동 시간이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상대적 이해가치 생산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네, 오늘 이제 마치면서 1절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씨가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존 스튜어트 밀은 자기의 정치 경제학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계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가 그날그날의 수고를 덜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누구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것은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기계는 노동 생산성을 발전시키는 다른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값을 싸게 하며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단축시키며 노동일 중 자본가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다른 부분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네, 기계는 잉여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이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처럼 당대의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대단히 예외적으로 양심적인 나름 노동자들에게 이제 온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진보적 개혁적 경제학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기계가 발명이 됐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개탄을 하고 있는데 나름 이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본주의 하에서의 기계의 발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진보 개혁적인 그 입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계급 관계, 착취 관계를 이제 그대로 두고 개인의 이제 선의에 기대서 야, 이렇게 이제 그 기계도 엄청 발견되고 AI도 많이 이제 발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적은 시간 일하고 좀 더 이제 편하게 일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왜 자본주의에서는 그 정반대가 현실화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많은 부분 또 이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